네, 엥겔스의 생애를 보겠습니다. 엥겔스야말로 마르크스보다도 삶에 있어서 이론은 마르크스보다 못하겠지만 삶의 실천은 마르크스보다 더욱 공산주의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르크스는 독일의 청년 자본가 시작해서 엥겔스와 막스가 평생 혁명적 동지가 됩니다. 프리드리 엥겔스는 독일의 라인주 아르멘시 지금의 이제 페르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이제 마르크스의 고향 트리어와 달리 이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죠. 개신교 지역이었고 또 공업 도시였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맞대어 있는 라인란트에서 막스가 태어났지만 엥겔스는 고향은 이 라인란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르크스보다도 프랑스의 영향을 덜 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엥겔스의 할아버지는 중세의 영주죠. 영주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 이름이 아예 엥겔스 부르라는 명칭입니다. 엥겔스 이제 할아버지가 세운 개신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가업으로 인해서 부자죠. 유복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엥겔스가 태어난 집은 2019년 현재 기념관으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집을 방문했는데요. 2018년부터 공사가 중이었고 아마 지금은 문을 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주변에는 이제 엥겔스 공장이 있습니다. 엥겔스는 방직 공장을 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대학을 가기 위한 김나지움이죠. 김나지움. 이 대학을 포기했죠. 그래서 이 김나지움을 중퇴하고 우리를 지금 인문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회계의 도제 수업으로서 아버지 회사의 운영을 도와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하지만 엥겔스는 이제 경영보다는 반체제적인 철학과 경제학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그는 이미 그 10대 때, 우리를 지금 고등학교 때 도이틀란드 통신에 법을 이용해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이러한 지배계급을 비판하고 노동자의 고통을 고발하는 이러한 기사들을 많이 썼습니다. 마르크스는 엥겔스 모두 중산층에 속했지만 아버지들의 이런 속세적인 욕구죠. 변호사가 되라는 마르크스의 아버지, 사업가가 되라는 엥겔스의 아버지, 여기에 저항하면서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청소년부터 스스로 개척을 했습니다. 이곳이 이제 엥겔스가 태어난 집입니다. 생각가 되겠습니다. 엥겔스는 이제 1841년 베를린에 가서 포병에 입대했습니다. 이때 마르크스가 공부했던 베를린 대학, 지금은 훔볼트 대학입니다. 베를린 대학에서 청강생으로 청강을 들으면서 헤겔 좌파가 교류했습니다. 이 대학에서 청강한 엥겔스를 기념하여 현판을 설치했지만 소련 붕괴 이후 철거됐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그런 공산주의 흔적을 지우는 그러한 일종의 그 우익 바람이 불어서 그렇습니다. 마르크스가 공부했던 베를린 대학의 엥겔스도 같지만 약간의 차이로 그죠? 시차가 발생해서 마르크스 엥겔스는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엥겔스는 이제 베를린 대학의 교수였던 쉘링의 반동적이고 신비적인 철학이죠. 에 대해서 쉘링과 계시라는 여러 논문을 통해서 반박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해겔의 보수적인 결론, 관념론적인 변증법의 모순을 비판하면서 청년 해결 좌파들과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엥겔스가 청소년 시절부터 사회에 비판적이면 결국 혁명가가 되는데요. 엥겔스는 1842년 22살 때 아버지로부터 경영 수업을 받기 위해서 영국 그 산업혁명의 요람이죠. 맨체스터에 와서 엥겔스 에르멘 상의 아버지 회사죠. 회계 업무를 받습니다. 이 시절에 살던 엥겔스 살던 집 벽에 기념 현판이 달려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집도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이 집은 현재
아베리든 하우스 대학의 내부에 속해 있습니다. 이 건물에 들어가려면 어,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잠기는데 이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이 이 앵겔스가 살던 집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데 저희도 이제 대학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녁에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맨체스터는 영국의 섬유 산업과 철도 산업 그리고 산업혁명의 발상지로서 이와 관련된 박물관이 있습니다. 직물업자 존 보원스의 유산으로 설립된 보원스 대학이 오늘날 맨체스터 대학교의 기원입니다. 이 대학은 다수의 노벨상을 배출하는 등 이공계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명문 대학입니다. 이러한 앵겔스 시절에 이미 이 맨체스터가 산업 도시이고 노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매주 주말 많게는 이 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과학홀이죠. 커다란 강당에 모여서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앵겔스는 이곳에서 오원주의자 같은 사회주의자 그리고 차티스트들과 그리고 차티스트는 이제 선거권 확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과학홀은 1850년에 없어지고 그 자리에 맨체스터 무료 도서관이 세워졌습니다. 아, 이곳은 맨체스터에 있는 리틀 아일랜드라는 아일랜드 이주 노동자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 거기에도 이렇게 현판이 기념판이 있습니다.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 엥겔스도 주로 이제 그 자기네 고국인 독일혁명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마르크스가 이제 영국에 있으면서도 독일혁명을 주로 고민했습니다. 마르크스가 이제 유럽혁명 전체에 대해서 많은 고민했던 건 공산당 선언이 나왔던 1848년 청년기였거든요. 1848년 혁명에 의해서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빈 체제가 무너진 이후에는 주로 독일 혁명에 대해서 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자체에 대한 혁명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하는 흔적은 별로 없습니다. 간단하게 영국과 같이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발달되고 의회 선거제도가 발달된 나라에서 혁명의 시작은 평화적으로 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그 선거 결과를 자본가들이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본가들의 반동이죠. 저항을 억누르려면 결국에는 선거 혁명도 결론에 가서는 구역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정도의 언급을 했습니다. 앵겔스는 이제 그 영국 자본주의의 심장 맨체스터에서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청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영국의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그 혁명 방법에 대해서 마르크스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청소년 때에 고민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민이 앵겔스가 1845년, 1830년대 영국 노동자들의 상태라는 책을 쓴 배경입니다. 이 책의 무대에 해당하는 곳이 아까 말한 리틀 아일랜드, 원 스트리트입니다. 아일랜드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죠. 마르크스가 이 책의 초안을 보고 앵겔스를 높게 평가했고 자신도 이 경제학에 대한 연구와 출판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 전역에서는 아동들까지도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심지어 8세 이하, 8세 이하 아동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법으로 8세 이하 아동은 공장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렇게 할 정도로 아동들이 많아졌습니다. 맨체스터 노동자의 평균 수명은 인접 지역 주민보다 28년이나 짧았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공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중노동과 환경 오염에 노출돼서 평균 수명이 짧았던 것입니다. 특히 맨체스터에서는 많은 그 아일랜드인들이 이 노동 착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일랜드 문제는 마르크스 앵겔스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아일랜드와 영국의 관계를 보게 되면 먼저 잉글랜드 왕국이
1684년에 최초의 아일랜드를 침공을 했지만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아일랜드는 1536년까지 바이킹이나 노르만의 침략을 받으면서 여러 왕국으로 분할됐고, 이들 여러 왕국들은 아일랜드 전체를 대표하는 형식적인 통일 왕국의 군주겠죠. 아르들이라는 지위를 놓고 서로 대립했습니다. 노르만이 아일랜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자 잉글랜드의 헨리 2세는 교황 하드리아노 4세에게 아일랜드를 잉글랜드에 복속시킨다는 라우다 빌리텔이라는 칙서를 받아냈습니다. 헨리 2세는 1171년 아일랜드를 침공하고 아일랜드의 군주 지위를 잉글랜드의 군주가 겸하도록 했습니다. 영국의 왕들이 자동적으로 아일랜드의 왕이 되는 거죠. 그런 사이에 100년 전쟁으로 잉글랜드의 장악력이 떨어지자 아일랜드의 킬베어 지방의 백작 피츠게럴드가 사실상 아일랜드의 군주가 됐습니다. 잉글랜드의 영향력은 더블린 중심으로 축소된대요. 이러한 더블린의 아일랜드 의회는 1494년 포이닝 법에 의해서 잉글랜드 의회에 합병됐습니다. 아일랜드는 카톨릭 국가였는데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헨리 8세죠. 성공의 시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536년 카톨릭의 아일랜드를 다시 정복하고 잉글랜드 국왕이 아일랜드를 통치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잉글랜드는 이제 성공의 신자만이 아일랜드 공직에 임명하는 패널법을 제정하고 아일랜드의 성공회죠. 성공회를 만들었습니다. 청교도 혁명 당시에 아일랜드는 카톨릭인 스코틀랜드와 함께 왕당파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청교도 혁명의 지도자인 크로멜이죠. 크로멜이 1649년에서 1653년 약 4년에 걸쳐서 아일랜드를 침공을 했습니다. 크로멜은 아일랜드를 정복하고 아일랜드 카톨릭을 강제로 교회죠. 시골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잉글랜드 출신의 장로 기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또한 카톨릭이 의회와 같은 주요 공직에 진출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잉글랜드 왕국이 1707년에 스코틀랜드 왕국을 합병해서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이 됐고 다시 1801년에 아일랜드 왕국을 합병해 그레이트 브리튼 아일랜드 연합 왕국을 정했습니다. 당시 아일랜드를 합병하면서 카톨릭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3세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카톨릭 출신의 데니얼 오코넬의 운동으로 1829년 카톨릭에 대한 공직 진출 제한이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카톨릭은 여전히 아일랜드 성공회에 11조를 납부해야만 했어요. 종교가 다른데 11조를 납부했기 때문에 카톨릭은 무장봉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대기근이 있어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었고요. 그러면 또 식량이 많이 잉글랜드로 방출되거나 아일랜드의 식량이죠. 논이죠. 논. 밀농사 같은 이러한 식량이 목축을 위한 목축 목장으로 바뀌면서 영국에 대한 적개심, 민중들의 적개심이 드러나고 특히 아일랜드 언어를 기본으로 하는 국민학교, 초등학교가 아일랜드에 확산되면서 아일랜드 민족주의가 성장한 그 왕정을 반대하는 공화주의가 이러한 민족주의와 결합하면서 1848년 로베트 에멧이 아일랜드 청년단의 반란을 주도했고 이어서 1867년 아일랜드 공화주의 형제단이 페니언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의 반란은 진압됐지만 카톨릭이 다수인 남부에서 독립운동이 대다수 주민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결국은 1922년 영국과 협상을 통해서 자치권을 보장받은 아일랜드 자유국이 독립하자 영국의 이제 공식 명칭이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 아일랜드 연합왕. 아일랜드 자유국은 이후에도 영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1937년 아일랜드로 국명을 바꿨고 드디어 1949년에는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게 됐습니다. 아일랜드는 이제 근대 산업혁명 전후로 해서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영국을 위한 목축지로 전락을 했고 목축지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의 경작지가 영국인 대지주 소유로 넘어갑니다. 땅을 빼앗긴 아일랜드인들이 영국, 영국과 미국으로 이주를 했는데 이들이 이제 영국과 미국의 산업혁명 당시 이 공장 노동자로서 매우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빼앗기고 기근, 감자기근이라는 엄청난 이민들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아일랜드 인구는 400만 명이었는데 런던에만 12만 명의 아일랜드들이 있었고 엥겔스가 있던 맨체스터에도 4만 명이 살았다. 아일랜드인들은 이제 영국 왕정으로 독립하기 위해 아일랜드 공화당을 만들었지만 영국 정부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영국 각지에서 아일랜드 공화 당원들이 비밀리에 활동했는데 엥겔스가 경영수업을 받던 맨체스터의 방직 공장에도 그런 아일랜드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맨체스터의 리틀 아일랜드라는 곳에서는 이제 많은 아일랜드 이주 노동자들이 모여서 빈민가가 형성됐습니다. 산업혁명 당시에 맨체스터는 인구가 폭발하고 공장의 급증으로 인해서 환경오염, 알코올 중독, 각종 범죄, 전염병 문제가 심각해서 이런 리틀 아일랜드의 거주 상태는 매우 열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국가가 노동법을 만들어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는 자본가의 착취를 통제하지 않던 노동자들이 어려서부터 폭사당하고 일찍 죽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노동자 빈민 지역에서 전염병이 유행을 하여서 자본가가 살고 있는 도시 전체로 퍼지기 때문에 국가와 자본가는 상하수도와 노동자 주택단지를 앵겔스는 이제 맨체스터의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던 아일랜드 여성 노동자 메리 번지를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리 번지의 삶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있는데 아버지의 공장에서 일했다는 것도 하나의 추측입니다. 그녀 역시 이제 리틀 아일랜드에서 거주하면서 앵겔스에게 그곳의 참상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앵겔스의 사실상의 부인이었던 메리 번지는 9살부터 공장에서 일했는데 어려서는 철 공장에서 제작이 끝난 철 부스러기를 모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메리 번지는 이제 문명이었지만 혁명적인 노동자 운동과 아일랜드 독립운동에 참가했고 메리 번지는 엥겔스와 마르크스에게 노동운동 조직과 아일랜드 독립운동 조직을 소개해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 아일랜드 문제죠. 아일랜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기본적으로 아일랜드가 독립 전쟁을 하게 되면 아일랜드가 독립이 된다면 영국은 그런 식민지 아일랜드를 잃게 되면 영국에까지 그러한 혁명이 파급될 수 있다. 마르크스는 주로 식민지에서의 혁명이 모국에서의 혁명을 유발한다. 이런 형태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엥겔스는 이제 메리 번즈와 그녀의 여동생이죠. 여동생과 함께 평생 동지적 관계이며 연인 관계로 살았다고 합니다. 메리 번즈는 엥겔스가 1830년 영국 노동자의 상태를 쓸 때 상당한 도움과 자극을 줬다고 아까 언급을 했는데요. 이 책에서 엥겔스는 노동자들 열악한 도덕적인 타락을 묘사했지만 급증하는 노동자들이 영국의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혁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엥겔스는 영국의 노동자들이 영국 정부가 수탈한 제국주의 초과 이윤을 일부를 나눠간다는 거죠. 식민지에서 수탈한 초과 이윤 일부를 자본가들이 노동자에게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노동자들이 혁명적이지 않다.
마르크스 역시 마찬가지로 봤고, 레닌도 제국주의 국가의 노동자들이 매수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이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파리에서 만나서 같이 각종 토론을 했던, 각종 토론을 하고 환경적 삶에 대해서 논의했던 유명한 파리의 카페 레장스. 엥겔스는 이제 마르크스가 편집장으로 있던 라인 신문에 기고를 하였는데, 엥겔스와 마르크스가 처음 본 거는 파리가 아니라 그 전에 1840년 11월경에 독일에서 맨체스터로 가는 길에 직접 신문사를 방문해 엥겔스가 마르크스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만남에서 서로 상호 교감은 없었다. 번쩍이는 번쩍이는 죠 번쩍이는 영감들은 서로 교환하죠. 마르크스 입장에서는 막 박사학위를 받았죠. 엥겔스를 일종의 강남 좌파, 그리고 엥겔스는 마르크스를 세상 물정 모르는 학자로 인식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1843년 8월 파리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만났을 때 일단 마르크스는 엥겔스의 경제학적 안목에 공감을 하고 동지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1845년 여름 엥겔스와 함께 마르크스는 맨체스터를 방문했고, 당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체담 도서관이죠. 그래서 서로 자료를 찾으면서 자본주의의 현실과 운명에 대해서 토론하고 했습니다. 이 도서관 2층 창 쪽에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앉아서 토론을 하던 자, 마르크스의 탁자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제 이 도서관에 가서 이 마르크스의 탁자에 한번 앉아봤습니다. 이 도서관은 1600년대에 문을 연 영국 최초의 공공도서관입니다. 산업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최초의 공공도서관이 열렸고 16세기 이후 역사적 가치가 높은 서적과 각종 출판물 10만 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설명해주는 관광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에디슨이 이 도서관에 자신들의 저서를 기증하였고 영국 최초의 영어 사전도 여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 1400년대에 신부들을 위한 카톨릭 신부를 위한 대학으로 건축되었으며 바로 옆에 있는 맨체스터 성당 다음으로 맨체스터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이 건물은 1600년대 종교 갈등으로 인한 내전 중에 훼손이 됐는데 이 자선 사업가가 이 건물들을 사들여서 가난한 아동을 위한 학교와 도서관을 도서관 건물 내에는 아직까지도 초등학교가 있어서 노동자들의 자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오후 5시까지 매 정각마다 투어가 있습니다. 약 20분 정도 걸립니다. 바로 옆에는 영국의 국립축구박물관이 있습니다. 맨체스터의 살포드에는 마르크스 엥겔스가 자주 갔던 술집 크레센트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붉은 용 레드 드래곤이었으나 이후 크레센트로 변경됐습니다. 이 술집은 2017년 이후 영업을 중단했고 저도 찾아가 봤는데 그 자리에 원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이 신축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본격적으로 청년혁명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엥겔스는 맨체스터에서 독일로 돌아가는 도중에 1844년 8월 18일 파리의 이제 궁전 광장에 있는 카페 레장스에서 마르크스를 만났습니다. 이 카페는 이제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곳이라서 여러 유명한 사람이 많이 애우는데 부소 같은 인사들도 이 카페를 잘 출발합니다. 이 카페 건물은 1848년 2월 24일 혁명 당시 불탔고 카페는 다른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파리에서 이 독불 영감을 펴내는 한편 공산주의자 동맹의 전신인 의인동맹들의 맹원들과 접촉했습니다. 이 당시에 마르크스 엥겔스의 최초의 공저가 친성 가족입니다.
마르크스가 1845년 2월 파리에서 쫓겨나서 브뤼셀로 망명하자 엥겔스는 독일로 돌아가서 1830년 영국 노동자의 상태를 완성했습니다. 엥겔스는 1845년 4월 하순경에 경영자가 되라는 아버지의 기대를 버리고 메리 번지와 함께 맨체스터를 떠나서 직업적인 혁명가로 나서기로 결심했으며 이 시기를 다룬 영화가 청년 마르크스입니다. 역시 저도 이 영화를 한번 봤는데 나름 뭐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 엥겔스는 1848년까지 마르크스를 따라와서 브뤼셀이죠. 벨기에 브뤼셀에 살면서 민주주의협회, 노동자협회, 노인동맹 등의 활동을 같이 하였습니다. 마르크스는 항상 이런 공산주의 활동을 최우선으로 하고 거기에 노동자 운동, 그다음에 일반 민주주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 조직을 중첩적으로 했는데 브뤼셀에도 마찬가지. 독일 이데올로기도 엥겔스와 같이 작업을 했고요. 이들은 브뤼셀의 그랑 플라스라는 거리에 있는 레스토랑 백조의 집이죠. 라메송 스반 백조의 집이라는 식당에서 공산당 선언을 작성하기 위한 토론들을 해갖고 결국 1848년 2월 20일 바로 벨기에에서 공산당 선언을 출판합니다. 바로 이게 식당입니다. 이게 바로 자주 갔던 식당이고 저희도 이제 이 식당에 가봤는데 고급 식당이라서 식사는 하지 못하고 맥주죠 맥주 500 정도를 먹고 나왔습니다. 중국 공산당 쪽이죠. 중국 공산당 쪽의 간부들이 와 있더라고요. 중국 공산당의 간부들 마르크스, 엥겔스 투어 관광을 유럽에서 많이 활성화하고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16세기 중반에 지어진 이 식당이죠. 그랑플라스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유네스코 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마르크스 엥겔스는 공산주의자 동맹의 회의를 1848년 첫날에 이곳에서 독일 노동자협회 민주주의 연합 소속 사람들과 새해 축하연을 열기도 했습니다. 1985년 벨기에 노동자당의 창립식이 여기서 열렸고요. 이 마르크스가 아주 애용했던 식당으로서 거기 가면 식당의 벽에 마르크스의 초상화가 올려져 있습니다. 독일 혁명 1848년에 발발하자 엥겔스는 마르크스와 함께 쾰른으로 가서 신나인 신문 편집을 같이 했습니다. 엥겔스는 1849년 독일의 바바리아 왕국으로서 바덴과 팔치 지역의 혁명에 참가했습니다. 엥겔스는 이제 베를린의 포병이죠. 포병으로 복무했기 때문에 장교, 중대장으로서 네 번의 혁명적인 전투에 실제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신나인 신문이 폐간되어 마르크스가 영국으로 망명한 이후에도 엥겔스는 계속 독일혁명까지 참여하면서 빌리 군단이 주도한 남부 독일의 무장봉기에 참여했습니다. 그해 5월에는 엘벨펠드의 무장봉기에도 참여했습니다. 빌리 이 군대가 프레이션 군대에 패배해서 스위스 국경으로 후퇴할 때까지 엥겔스는 이 봉기에 참여했습니다. 엥겔스는 결국 혁명에 실패한 이후에 스위스를 거쳐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해 6월 6일 프레이션 당국은 엥겔스의 인상착의를 공개하고 지명 수배했습니다. 그 지명 수배한 현상 수배한 수배지죠. 현상 수배한 포스터. 그 포스터가 지금도 남아있는 큰 키에 잘생긴 외모에 이런 형태로 엥겔스의 인상착의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혁명의 시대가 가고 엥겔스는 맨체스터에 돌아와서 자본가와 혁명가의 이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1849년 8월 스위스의 피신해 있던 엥겔스가 마르크스를 따라서 런던으로 왔습니다. 잉글스는 아버지로부터 송금받는 돈이죠. 그 돈을 마르크스와 함께 신라인 신문 정치 경제 평론을 발간했습니다.
라인 신문, C9 신문, 정치경제평론 이런 순서로 그래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기간지, 평론적 이론지를 계속 발간한 겁니다. 또한 이들은 이제 망명자 지원 사회민주주의위원회를 건설하고 공산주의자 동맹의 재건 등을 추진했지만 동맹의 내분과 조직의 발각, 뭐 이제 켈린 공산주의자 동맹의 재판이죠. 이런 것들을 결국 재건에 실패합니다. 이게 이제 이 맨체스터에 있는 엥겔스의 동상이 되겠습니다. 런던에서 이제 재정난에 직면한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혁명 사업과 저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부친이죠.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경영하는 회사 베르멘 앤드 엥겔스 상해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엥겔스는 1850년에 다시 맨체스터로 돌아와 아버지 회사에서 회계와 부지배인을 맡았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약 20여 년 동안 일하는 동안에 1년에 100프랑과 회사 이익의 10%를 보수로 받았습니다. 엥겔스는 이런 경영자이죠. 이런 일을 싫어했지만 마르크스를 돕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엥겔스는 마르크스가 자신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연구에 전념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평생 마르크스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엥겔스는 혁명가와 경영자로서 이중적인 삶을 나름 잘 영위를 했습니다. 맨체스터에서 엥겔스는 낮에는 성실한 독신 자본가로 살지만 밤에는 메리 번지와 그 여동생 리즈 번지 그리고 그녀의 조카와 비밀스러운 삶 비밀 가옥이죠. 집을 두 채 공식적인 집과 비공식적인 집을 둔 겁니다. 이런 비공식적인 집에서 이런 리즈 자매 같이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번 집을 옮겨 다녔는데 엥겔스를 감시하는 비밀 경찰 하루 여러 번 집을 쫓아다니면서 그러한 보고서를 제출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엥겔스의 이러한 이중 생활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엥겔스는 농담으로 자신을 부르주아에 침투한 노동계급의 간첩, 스파이라고 했습니다. 엥겔스는 맨체스터에서 지역 유지들과 어울리며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마죠. 승마와 여우 사냥을 지금 이런 클럽이죠. 사냥 클럽, 사냥 클럽에서 활동했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혁명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승마와 사냥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엥겔스는 자칭 군사 전문가로서 이 시기에 포강과 라인, 다보와 니스와 라인, 프로이션의 군사 문제와 독일 노동자 등 주로 군사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저술을 했습니다. 엥겔스는 이제 부르주아 결혼 생활을 경멸해서 메리 번즈가 죽을 때까지 그녀와 사실혼 관계였지만 법적 혼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에 원래 동지적 관계로 같이 지내던 그녀의 동생이죠. 즉 처제 리즈 번즈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당시 영국에선 부인이 사망할 경우에 노처녀로 남은 처제와 재혼하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리즈번즈가 죽기 직전에 법적 부인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임종할 무렵 엥겔스는 집 근처에 성공의 목사를 데려와서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엥겔스는 리즈번즈가 사망한 이후에 법적인 혼인관계를 더 이상 맺지 않았습니다. 재혼하지 않았다. 엥겔스는 번즈 자매와의 관계를 일부 일처제가 아닌 일부 일처제가 아닌 부르주아적 가족 관계가 아닌 형태로 유지를 했습니다. 엥겔스는 자식을 낳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엥겔스는 혈연을 필수적 조건이라는 가족이 아니라 동지적, 동반자적 공동체에서 가정을 평생토록 유지했습니다. 그 엥겔스는 이 동지들이죠. 동지들을 가족으로 데리고 살았는데요. 엥겔스는 번즈 자매와 그 조카
마르크스의 자녀, 마르크스의 하녀, 마르크스의 사생아, 그밖에 혁명적인 동지들과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죽으면서 모든 재산을 이들에게 골고루 나눠줬다고 합니다. 엥겔스는 메리번즈를 동지로서 연인으로서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가 1863년에 갑자기 사망하자 매우 슬퍼했습니다. 엥겔스가 마르크스에게 위안을 받고자 편지를 보냈으나 마르크스는 메리번즈가 출신이 안 좋죠. 엥겔스와 어울리지 않는 수준이었다며 위로는 거의 하지 않고 자신의 경제난을 호소하며 돈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실망한 엥겔스가 잠시 마르크스에 대한 재정 후원을 중단했고 이후에 이제 엥겔스의 마음을 읽은 마르크스가 사과 편지를 보내자 그제야 엥겔스는 100파운드를 다시 보내줬다고 합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 사이에는 미스터리가 하나 있고요. 마르크스의 부인은 결혼할 때 하녀 헬렌에 대한 데무트를 데려왔고 헬렌에 대한 데무트는 가족처럼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하는 바에 의하면 마르크스의 부인이 임신을 해서 친정에 갔을 때 그 사이에 마르크스가 못 참고 하녀와 불륜해서 아이가 생겼고 마르크스는 이제 이를 숨기기 위해서 엥겔스에게 부탁을 해서 엥겔스가 아들처럼 키웠다고. 하지만 엥겔스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진짜 아버지가 마르크스라고 알려주었다고. 왜 마르크스의 지인들이 주고받은 편지를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르크스는 맨체스터에 있던 엥겔스 집으로 빚쟁이를 피해 자주 피신해서 며칠간 혹은 몇 달간 있기도 했습니다. 엥겔스가 런던으로 이사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엥겔스의 아버지가 죽으면서 만프란의 부장과 매년 20% 회사 이윤을 엥겔스에게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 엥겔스는 직접 경영을 하였지만 1870년에 이르러 가족의 가업을 공급자에게 판 이후에는 마르크스에게 평생 죽을 때까지 연금을 줬습니다. 사업을 정리한 후에 자유로워진 엥겔스는 1870년 아예 마르크스의 직접 런던의 마르크스 집 옆으로 이사를 왔다가 엥겔스는 이제 매일 마르크스를 방문하여 하루 종일 같이 지내면서 이러저러한 토론을 했습니다. 엥겔스가 런던에서 처음 쓴 책은 소부주의에게 주택 소유를 권장하는 정책을 비판하는 주택 문제입니다. 그 엥겔스 동상은 여러 곳에 있는데 와 맨체스터 시내. 그래서 이제 런던에서 마르크스 엥겔스는 죽을 때까지 같이 엥겔스가 1875년부터 1894년까지 20년 동안 리젠츠 공제 집에서 살았습니다. 역시 이제 이 집도 제가 가봤습니다. 상대적으로 고급 주택가 1873년부터 86년까지 집필한 자연동 변증법이 이 시기에 이번에 이제 초고 형태였으며 1925년에 러시아에서 수집되어 출판됐습니다. 이 초고에는 변증법과 자연 연구와 변증법, 자연의 변증법, 수학과 자연과학 네 개, 네 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 변증법은 사회 다윈주의나 유물론에 대한 비판으로서 데카르트 뉴턴 이래의 19세기 과학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연변증법은 비록 산만한 미완성이지만 원자론을 통해 변증법과 유물론을 결합시킨 마르크스의 박사 논문 에피쿠르스, 에피쿠르스, 엠프스의 자연 아, 철학의 차이 그런 논문인데 변증법적 유물론의 시초 레닌과 스탈린 시대의 변증법적 유물론 되어지는 세계의 대고리 현대 과학을 변증법적 유물론의 입장에서 분석한 소련의 세계 철학사가 좀 유명한 두 번째 책이죠. 두 번째 책과 유사한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엥겔스가 죽을 때까지 살았던 런던의 집입니다. 같이 이런 곳에는 여기다 현판이다 이렇게 관광객을 위해서 현판이다 붙였습니다. 1978년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정치, 경제, 철학을 요약 정리한 반드림론을 출판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 일부가 공상에서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따로 출판됐습니다. 마르크스는 이 책의 서문에서 이 책이 마르크스주의 인서이며 자기 입장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엥겔스는 이 책에서 공상적 사회주의와 과학적 사회주의를 대비했습니다. 자신의 사회주의가 과학적 사회주의다. 엥겔스는 또한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 사유재산 제도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산물인 것처럼 가족 제도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유재산 제도가 변경되었듯이 가족 제도도 지금까지 변경되어 왔고 앞으로도 변경될 겁니다. 이 책은 이제 모건의 고대 사회를 마르크스가 읽고 노트 형태로 남겨놨는데 마르크스가 죽으면서 이 노트 형태의 에, 초고를 발전시켜서 책으로 만들어 달라고 엥겔스에게 의논을 했고 엥겔스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자기의 생각을 붙여서 한 책. 마르크스 엥겔스 시대의 부주와의 결혼은 진정한 사랑보다는 사회적 신분을 유지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이제 지창금이 있어야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결혼이 부주와 사회와 국가를 재생산하는 도구죠. 도구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마르크스 엥겔스는 부주와의 결혼을 일종의 매춘이죠. 인생에 딱 한 번 매춘 결혼을 여러 번 한다면 여러분 결혼을 두 번 한다면 두 번의 매춘이 되겠죠. 어쨌든 어, 결혼과 매춘이라는 건 그 횟수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다. 마르크스는 많은 초월을 남겼죠. 정리되지 않은 미완성 작품을 남겼는데 엥겔스가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거나 번역하고 유출된 원고를 복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미완성된 자본론 2권과 3권을 첨삭해서 출판했습니다.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위고에 대한 전반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들을 엥겔스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일부분을 맡기도 했습니다. 엥겔스는 자신의 뜻을 왜곡한 카우치키의 그 마르크스 유고 관리 자격을 박탈하기도 했습니다. 엥겔스는 마르크스가 죽은 후 12년 뒤인 1895년에 죽었습니다. 엥겔스의 장례식은 엥겔스가 소박하게 치르라는 유언을 했지만 각국의 사회주의자들과 정당 대표들이 참석해서 공개적으로 성대하게 치렀죠. 10명이 참석한 마르크스의 장례식과 달리 성대하게 치렀죠. 하지만 엥겔스의 유언에 따라서 엥겔스의 유해는 화장돼서 병에 집어넣어서 바다 밑에 수장됐다고 합니다. 거창한 묘지가 없다는 거죠. 엥겔스와 마르크스의 재정적 관계를 보면 엥겔스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기도 전에 자신이 아버지로 받는 돈의 약 3분의 1 정도를 마르크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다른 가난한 혁명가들을 돕거나 혁명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아버지 회사 돈을 몰래 빼돌려 마르크스에게 주었습니다. 가업을 물려받은 이후에는 매년 더 많은 자금을 마르크스에게 제공했고 결국 엥겔스는 물려받은 가업을 팔았으며 그 돈의 상당 부분을 현금자금으로 썼습니다. 나중에 엥겔스가 마르크스는 런던으로 이사 와서 마르크스를 일상적으로 도와줬고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힘들게 산 거는 돈이 아주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수입에 비해서 규모 있게 쓰지 못해 지출이 많았다. 국제노동자협회나 이러한 조직 생활을 하면서 비용이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라사를 비롯해서 많은 손님들이 마르크스 집에 방문했고 마르크스 집에서 자주 모여 회의도 하고 머물기도 했습니다.
프란시스 윈의 마르크스 평전과 기타 편지들에 의하면 마르크스가 지원받은 돈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대학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한 해에 700달러를 지원받았고 1851년 engels와 다른 지자로부터 최소 150파운드를 받았습니다. 마르크스는 1852년 뉴욕 데일리 트리뷴이죠. 기사 한 편당 2파운드를 받고 매주 기사 두 편을 송고를 했습니다. 1854년에는 브레슬라우 노이어 로짤 등의 기울에서 매년 50파운드를 받았다. 1855년 마르크스는 애니의 삼촌으로부터 100파운드를, 56년 애니의 어머니로부터 120파운드를 상소로 받았습니다. 1856년에 마르크스가 소보다도 좀 더 넓은 그래프튼 테라스로 이사 갔을 때 월 임대료가 5파운드였는데 그 당시로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방을 여러 개 애들마다 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엥겔스는 1863년에 350파운드를 보내줬습니다. 또 같은 해 11월 마르크스는 어머니로부터 상속을 받았고 빚을 다 청산한 후 100파운드 정도가 남았다. 지인들도 마르크스에게 돈을 주는데요. 공산주의자 동맹의 맹원인 비렐린 볼프가 1864년 마르크스에게 820파운드 유산을 남겼습니다. 마르크스는 이 돈의 일부를 주식에 투자해서 기도했다고. 가산이죠. 아버지의 가업을 매각한 엥겔스는 1870년 이후 매년 350파운드 정도를 마르크스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입을 다 봤을 때 요즘 시세로 치면 1년에 1억 정도, 1억 정도, 최소 1억 정도의 수입은 있었지만 수입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았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가난에 시달렸다. 이렇게